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3박 6일간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라서 내일 새벽 도착합니다. 미국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의 필리 조선소를 찾아서 양국 조선협력이 새로운 한미 동맹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성공적 회담의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5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약속하는 등 달라는 대로 다 주고는 뭘 받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습니다.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해 통과시킨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해달라, 내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법이든 성배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일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당초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뭐 이번 회담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예상했지만 뭐 주고 뭘 받을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 얼마나 덜 뺏기느냐, 얼마나 그 어떤 돌발 상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느냐, 이런 게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상은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된 협상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흡족해했던 분위기가 됐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발적인 어떤 그 추가 요구라든지 어떤 판을 깨는 듯한, 네. 요즘 유행하는 그 Z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상황들을 겪은 그 외국 정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남아공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그 옆에 앉았던 다른 정상이 앉은 의자를 정기 의자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돌발 상황이나 추가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나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네.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그 통상 문제와 협상 과 관련된 우리 측의 입장이나 주장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돼서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주문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도 흡족해 했고요. 그다음에 네.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의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 그 좀 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뢰 바탕으로 논의가 더 진전될 수 있는 토대 마련했고, 여하튼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큰 성과였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당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평가를 외교 참사라고 표현을 했던데, 대변인이 네네. 저는 참사 우려를 회피한 점에 의미가 있다. 한일 회담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걱정했던 거는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활동하면서 계속 그 발언이라든지 행보라든지 이런 것이 반일, 반미, 친중 이렇게 해왔거든요. 예. 만약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한일 관계도 더 기대할 게 없고, 한미 관계는 동맹 유지 발전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일본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은 이제 그런 과거의 이력 때문에, 또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권의 주축 세력들 그런 걸 때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 또 의심스러운 눈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두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다 이제 굉장히 깊은 어떤 터널 속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걸 모두 우려했는데 참 긍정적인 거는 그걸 불식시켰다.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이나 또 행보 이런 것과는 다른 그걸 입장을 보여줬다. 한일 관계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네. 그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 때 그렇게 했듯이 네. 한미 한미 정상회담도 기존의 한미 동맹 축을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가고 강화시키고 가겠다. 표현을 뭐 황금 한미 동맹의 황금 시대라고 아주 그냥 그 표현 저 서명 방명록의 그 표현부터 본인의 모두 이 발언 뭐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네. 그런 데 대한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준 점에는 의미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둘 다 정작 다뤄야 될 쌍방의 양국 간의 예민한 문제는 이번에 제대로 못 다뤘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바로 이제 현실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현실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미뤄둘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예. 실무선에서는 치열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됐는데 그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합의문 발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로는 또 실무단위에서 계속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고 만약에 그걸 잘 조율이 되면은 그 경주 APEC 정상회담 같은 데서 정상회의 같은 데서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사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의 입장을 보면은 결과 그 합의하려면 우리가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근데 양보하다 보면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앞으로 어려운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두 분한테 관련해서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홍익표 의원님한테 드리면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각각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신뢰 구축, 정상 간의 신뢰 구축 단추를 잘 깼다. 그리고 좀 이게 돌발 상황 자체가 외교적인 어떤 큰 참사인데 그런 것들을 넘긴 측면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돌발 발언이나 돌발 행위 때문에 경색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준비해간 그 발언이나 이런 걸로 잘 분위기도 반전시켰고 다시 말해서 정상 간의 신뢰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그럼 겉으로만 이렇게 좋고 분위기 좋다 그러고 오면 되는 거냐 회담이 우리가 1,500억 달러를 더 하고 뭐 에너지 구입도 1,000억 달러를 하기도 하고 액수는 모르지만 무기 구입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트럼프가 그건 제가 따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튼 우리가 기존에 50% 맞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관세들은 과연 어떻게 됐으며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상무장관은 계속 농축산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뭐 심지어는 알래스카 송유관 얘기까지 막 하고 그거는 우리 정책실장이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다. 뭐 전혀 논의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와 그렇다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청구서가 올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희생과 우리나라 일자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그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서 봉변을 안 당하고 온 것이냐. 뭐 이건 좀 논리 비약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청구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향후에 어떻게 보세요?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한 대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미 관계를 깰 수는 없잖아요. 한미 관계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나중에 미국의 무리한 청구서가 왔을 때 네. 그거 도저히 못 받겠다 우리 국민들이. 네네. 그걸 받아서 나라가 망하느니 차라리 미국하고 떨어져서 살자. 심지어는 그런 예, 그 국면이 오더라도 예, 그 국민 여론이 그렇게 생기면 정부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예. 지금은 외교라는 것은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저는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요. 우리 되게 이번에 남북 외교안보 쪽의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많으니까 학점 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은 A 학점이다. 근데 한미 현안 관계에 대해서는 I 학점을 줍니다.
인컴플리트라고 아직 학점을 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아직 점수를 줄 상황은 아니다. 예, 점수가 왜냐하면 현안이 끝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최악을 벗어났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자리에서 요구할 때는 거의 뭐 그 뭐라 할까요? 그냥 그 엎어치기라고 할까? 그냥 한 방에 뭐 그냥 무조건 2천억 내놔, 2천억 불 내놔. 뭐 이런 식의 이 요구를 할 거라면 예. 실무 협상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실무 협상은 데이터와 근거 왜 그런지에 대한 걸 갖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변당하진 않아요. 우리가 준비해와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최대한 봉변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각국의 그 정상들이 취한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알래스카 투자와 관련돼서도 이미 그 일본이 5,500억 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국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알래스카 투자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얘기는 곳곳이 뒤섞여 있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은 지르고 보는 측면도 많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쟁점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입 개방 문제가 아니죠. 그 소고기 문제는. 소고기는 그 비관세 장벽이죠. 네. 그 검역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통관 절차의 문제. 뭐 저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몫이라고 생각해요. 저 소고기 30개월 연령 이상의 소고기를 선택할 분이 있고 안 할 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럼 뭐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라고 보고 쌀 문제는 지금 관세율이 500%가 넘어요. 512%가 지금 돼 있는데 이 그 500%는 언젠가는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99.7% 개방돼 있고 개방되지 않은 0.03%가 네. 바로 그 쌀 문제거든요. 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0.3%. 예, 0.3%. 그 문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번 건 뭐냐면 하나는 시간을 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신뢰를 얻고 시간을 얻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부터 신뢰를 얻었고 시간을 얻었다는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내놓으라 그러고 이번에 그 타임 스케줄까지 내놓으라 그러고 이랬으면 우리가 되게 몰렸을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제가 보기엔 첫째 위기는 내년 11월 달입니다. 중간 평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 임기는 또 2년 그 후에 또 그로부터 2년 후니까 네네. 결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한테 매우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벌었다? 예, 시간을 벌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실무 협상을 통해서 이 합의를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시간을 벌었다는 저 부분을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우리가 떠안을 부담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즈음에 발표하지 않고 그거를 뒤에 이제 발표함으로써 뭐 이게 그 충격을 이제 그 어떤 여론의 충격이랄까요 이런 걸 좀 적게 하려 그랬다 뭐 이런 그 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각국 정상이 특히 EU 정상이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 봉변을 안 당하려는 게 지금 정상회담의 어떤 그 분위기가 돼버렸는데 자 그런 현실을 지금 이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나 남아공 정상이 이제 엄청나게 봉변을 당한 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줄 게 없어요. 거기는 받을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 그 비즈니스맨적인 트럼프가 볼 때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그런 것이고 줄 수 있는 나라한테는 그렇게는 안 한다. 자, 그래서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에 안 주겠다고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과연 그게 적정한지를 따지는 거는 좀 필요하지 않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이 유지 발전될 수 있다면은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이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그렇게 막 그냥 막 해도 되는 그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네. 전날 3시간 전에 SNS에 올린 걸 뭐 숙청 혁명 이걸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가서 끝에 결국은 좋게 끝난 걸로 연출을 한 게 네. 자기 할 말 자기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거 또 걱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표시를 하되
큰 틀은 깨지 않겠다. 좋은 관계로 갈까. 회담 자체는 그 해피엔딩으로 만들겠다는 그것이 있는 것만큼 한국이 그렇게 그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말처럼 뭐 수익의 90%를 예, 뭐 그쪽 가져간다든지 그냥 동록에 직접 그쪽에 갖다 줘야 된다든지 또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미국이 알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지분까지 달라 그러고 예. 미군 기지 그 땅 달라 그러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이익이 최대한 이제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에서 잘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방위비 정액하고 또 그 주둔비 그 정액 올려주는 거 이것도 우리 정부 뭐 민주당 정부가 주로 그랬지만은 장기적으로 그 전작권 전환이라는 그 목표로 가다 보면은 결국은 구입 뭐 무기도 구입해야 되고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할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이 필요 없는 걸 사준다. 필요한 거 최신 첨단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필요 했어요. 없는 걸 사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익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큰 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 관계를 잘 했고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신뢰를 얻었는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외 관계에서 그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대중 관계, 대러 관계, 남북 관계에서 그걸 그 트럼프 앞에서 또 백악관에서 또 전 세계 생중계되는 데서 이야기한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조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미중이 싸울 때는 어차피 우리 선택할 수밖에 없다. 안미경중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번에. 쪽으로 섰다. 그렇지만 중국과 단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지켜주면 괜찮은데 또 중국 가가지고 또 시진핑 만나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왜냐하면 그 속성이 기본 속성은 그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그 그룹은 반미 반일 또 친중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미 반일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미동맹 제일 중시하지 민주당이 무슨 반미 반일을 합니까? 하여튼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돌아가 버리면은 이 신뢰 다 깨져 버리고 오히려 불신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반미 반중이었는데 반미 친중이었는데 이제는 뒤통수까지 치네. 이중 플레이까지 하는 이래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그냥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고요. 끔찍한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기조 오늘 어제 밝힌 기조를 잘 유지를 하느냐가 오히려 실무적인 그런 경제관계 또는 그 무역이나 또 안보관계 실무 협상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이제 유심히 본 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순발력이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 교회 목사하고 무슨 뭐 미군 기지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SNS 글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갔을 텐데 어떤 대답을 딱 하는 걸 보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보면 한일이 좀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계속 한국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이게 진전이 안 된다. 그 사실 돌발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과거에 한 합의를 뒤집는 거는 이제 옳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일본을 거쳤다 온 것도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응축해가지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일본을 거쳐간 거는 어쨌든 더 신뢰를 주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문제는 사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계신 게 전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뭐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 대사도 하셨고 유엔도 계시고 했고 특히 그 전에 사실 그 대선 이전에 뭐 이런 몇 번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회담을 존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얘기하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얘기했고 왜 그러냐면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서 국무부에도 대표적이고 여러 미국 주요 부처에 소위 재팬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앵커께서 아실 것 같은데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일본하고 아주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료 집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에서는 한 그 과장급 서기관이나 과장급에 일본 외무성하고 미 국무부하고 교류를 해요. 인적 교류 서로 그
할 정도로 그걸 해주는 이제 재단도 있고 해서 굉장히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 재팬 스쿨을 통해서 일본이 항상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네. 미국에 설득해 하고 그 이해관계를 이제 좀 잘 해왔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나쁜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먼저 풀고 특히 이시바 총리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더군다나 또 이시바 총리가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네네.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가장 이 일본 정가에서 가장 지한파로서 우리에겐 좋은 총리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만한 이시바 총리만한 사람이 나오기 힘들 거로 전 보입니다. 네, 한국 입장에서는. 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됐었고 그런 일본 재팬 스쿨을 통해서 미 관료 사회 내에서도 네.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트럼프 정부 내에 전달된 것은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한 말씀 하실래요? 그 대통령 조여진, 순발력 말씀을 하셔서 예, 예, 순발력 예. 발휘한 건 맞은데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과정에서 겁니까? 사실 왜곡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왜곡 뭐가 예. 있었죠? 예를 들면은 위안부 문제 트럼프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예, 위안부 예. 문제 일본은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그거 묶여가지고 한일 예.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렇게 한미일 협력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일본 가서 정리하고 왔다. 정리하고 왔다 그러는데 일본에서 사실 아시잖아요. 관계 좀 좋게 해피엔딩을 끝내려고 예민한 문제 하나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 뭐 일본 제가 측에서 보기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좀 생각하고 말한 것 같긴 한데 예. 일본을 향해서 한 얘기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미군 기지 들어갔던 압수수색 들어갔던 것도 예. 그냥 뭐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드론 사령부가 공군 사령부에다가 드론 작전 협조 공문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양 무인기 보낼 때 보냈을 거라고 생각 그거 압수하러 들어갔다가 그것도 사실관계 다르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개 더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도 안 맞고 만약에 그걸 또 팩트를 체크하려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 말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단점이 순발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다가 결과적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할 때도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뭐 좋게 보면 순발력이 있는 거지만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들어보면은 저거 팩트 아닌데 저거 아니 근데 오산 기지 문제는 좀 예. 사실이 다른 게 예. 오산 기지 문제 사실 주한미군도 그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조사도 아니었고 예. 예를 들면 중대한 정보 작전 운영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예. 한국군의 통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즉 우리 군 측 우리가 파견돼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우리 지휘 계통의 통제에 대해서 확인했고 그런 것들이 지휘가 내려갔냐를 확인한 거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장동혁 의원 선출하고 오늘 첫 일정들 쭉 소화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건 제가 안 물어볼래요. 너무 그러니까 상투적인 질문 안 하고 제가 조혜진 의원님한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출연했을 때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아니 좀 이렇게 윤 전 대통령하고 좀 단절도 하고 그래야지 국민 평균적인 눈높이에 맞고 그런데 왜 어떤 강성 지지층에 자꾸 소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냐. 이게 당이라는 게 여러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걸 다 지금처럼 이게 당이 좀 망가져 있고 가라앉아 있는데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분이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막 다른 방송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일 대오 한 목소리로 가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혁신의 시작이기도 하다. 안 그러면 당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다. 내부 총질을 밖에 있는 일반 당원이 하는 거하고 어떤 의원이라는 배지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한 명이 하는 거하고 1대 50, 1대 500의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놔두면 민주당 프레임에 먹혀가지고 그냥 당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결해야 되고 계속 딴 목소리 내는 사람은 정리하는 게 맞다. 동의하십니까? 투쟁이 안 되는 거는 대우가 정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투쟁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보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 예. 그냥 자기 앞가림만 생각하고 다음 공천만 생각하고 출석이만 생각하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걸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집권 여당과 정부를 향해서 싸우지를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싸우게 만드는 그 사명감이나 또는 책임 의식이나 그 열정이나 투쟁 의지를 그 의원들에게 불어넣는 게 우선이지. 그 목소리가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배틀캅, 굿캅 있듯이 역할은 더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좀 그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107석이나 가졌지만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게 표결로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겁낼 수 있는 거는 야당의 지지입니다. 지지율. 국민이 야당을 지지할 때 신뢰하고 지지할 때. 야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그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제시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국민이 지지할 때 민주당 입장보다도 더 지지할 때 민주당이 의석수로는 이거는 뭉개도 되지만은 못 뭉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지지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국민이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된 투쟁을 통해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대안도 제시하고. 계속 그 대안을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해 왔잖아요. 전당대회 기간에도 이야기하고 끝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잖아요. 당 그 대표 경선할 때 6대 4였죠. 당원 8 여론 2였는데 배분 반영 비율은 2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이제 여론을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라는 게 사실 전체 국민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하고 중도층만에게 물은 건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노선이 옳다가 6이고 장동영 노선이 옳다가 4예요. 거기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까지 다 하면 그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지를 30%까지 떨어진다 이거죠. 그 노선으로 어떻게 지지를 올립니까? 지지율 안 올라가는데 답보 상태에서 10% 20% 그 상태에 그 민주당이나 그 이재명 정부가 야당 목소리 낸들 기담 하나 듣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건 좀 잘못 짚었다는 거죠. 홍익표 지지율 올라가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과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당을 바꾸고 그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장 대표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서는 이미 데이터가 여론의 반응이 그렇게 해서는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자, 그래도 당원들도 일종의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원들은 왜 장동혁 대표를 선택했을까요? 홍익표 의원님. 이미 앞서서 이 전당대 전후해 가지고 이 분석이 나왔던 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짠물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중도 무당 약간 중도적 성향 또 합리적 보수 성향 사람들이 당을 다 이탈했다. 이미 탈당을 많이 했거나 또는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친한동훈 계열의 어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계열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죠.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저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국민의힘 당원들 계신데 그냥 당을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으세요. 그냥 요즘 관심이 없다 뭘 하든 뭐 이런 얘기들을 제법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통상적으로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약간의 뭐 한 5% 이런 정도의 갭은 있지만 6대 4로 졌는데 그 당심으로 이겼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차이가 드러난 거죠. 저는 장동혁 대표도 장동혁 대표지만 친윤 당권파들이 저 어제 발 뻗고 잘 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벌인 거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시나리오가 조만간 한동훈 대표 징계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당원 게시판 문제 그거 해서 중징계해서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쫓아내겠다. 이게 굉장히 의지가 강하답니다. 장 대표하고 주변이. 자, 그리고 이제 아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파 의원들이 되게 비례대표라 못 나갈 거다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한동훈만 쫓아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비례대표는 배지가 떨어지니까 못 나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분열은 그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조만간
뭐 권성동 의원도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줄줄이 소환되고 아마 그 의원직 상실형에 준하는 일이 벌어질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조경태 의원까지도 지금 거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저는 저러다가 백석 무너지면 어떡하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 친윤 당권파 쪽에서는 장동혁 지금 신임 대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위 극우 강경 노선을 가진 유튜버나 소위 그런 아스팔트 우파의 지원을 받고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관성이.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장동혁 대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뽑은 거죠 이미. 근데 거기에 친윤 극단적인 아스팔트 세력, 극우 아스팔트 세력뿐만 아니라 친윤 당권파가 힘을 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친윤 당권파가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자기들이 저는 도리어 그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쓰나미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백석 글쎄요. 저 오래 갈까 싶어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9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매송 또 서서울 요금소 부근으로도 짧게 주춤합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는 4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에서 양지터널과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이서 휴게소에서 서전주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뒤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 일지선 창원 쪽 내서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당이 이러다가 그 백석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막 징계하려고 나서면 더 당이 동요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 당대표 토론 과정에서 네. 김문수 후보가 장동희 후보처럼 그렇게 하면 백석이 무너지는데 그럼 개헌제의선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동희 후보가 그렇게 해도 결국 지난번에 탄핵 찬성한 사람들 보십시오. 단일되어서 이탈할 사람들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안고 가려고 해도 백석은 그냥 자기들 때문에 무너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석이 무너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또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네. 수용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 입법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완전 일방 독주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하는 거 다 해버리잖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아무 그냥 영향을 끼칠 수 없죠. 해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정치 지형을 엄청 바꾸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이 경제 축이 기업에서 지금 노동법 이렇게 노란봉투법 이런 걸 통해서 노조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보수의 정치 지형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네. 입법을 통해서도 그런데 개헌이 민주당이 만약에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힘이 백석 이하라 가지고 마음대로 해할 수 있다면 개헌까지도 마음대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체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동안 해버릴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지 개헌제의선은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달라도 107석은 꼭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저는 그런 점에서 걱정이고 또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당에서
이번에 안 나온 것도 보니까 나왔을 때 지금 현재 당내 그 지형이 본인이 나오더라도 지난번처럼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본인이 또 이제 표를 몰아주는 그런 정치적 액션을 했는데 네.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표 결과는 자기가 애초에 불출마 그 결심을 했을 때 봤던 지형보다 더 나빠진 네. 걸 확인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물론 뭐 그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그 당을 쉽게 나가지는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일단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당이 분열돼가지고 나가면 지방선거는 다 죽으니까 공멸이다. 예. 안 나고를 보는데 문제는 지도부가 강제로 쫓아낼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되면은 원하지 않은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도 지방선거에서 완전 괴멸이거든요. 네. 그래 되면 현 지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을 장동혁 대표와 현 지도부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일 대우를 위해서 잘라내고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필패인데 필패면 지방선거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 되기 전에 이미 지방선거 한두 달 앞두고 당 지지율이 이 정도면 하나만 하다 싶으면은 아마 당원들이 지도체제 비대위로 바꿔서 지방선거 치르자고 할 거예요. 네. 네. 그 고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부가.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 강경 노선으로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짧게 제 홍익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장 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제 그 축하 나는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뭐 메시지도 있다고 하고. 자 앞으로 관계 어떻게 맺어갈 겁니까? 기자들이 물었더니 가겠습니다. 그러고 대답 안 하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전망하십니까? 정청래 대표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야당하고 악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거기에는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자기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자기가 당 대표 경선 과정 했던 그 어떤 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관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되면 불가피하게 그 당대표 간의 대화 국면이 열릴 거로 봤는데 네. 장동혁 후보가 되면서 정청래 대표도 이거 자기 입장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게 해서 관리를 할 텐데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그 관련해서 덧붙이면 이 백석이요. 그거 간단치 않습니다. 백석이 무너지면 개헌만 얘기하잖아요. 그거로부터 못하는 게 뭔지 아십시오? 국회 임시 국회를 소집 못합니다. 아 그래요? 100석 이상이 안 되면 3분의 1이거든요. 3분의 1의 요구에 의해서 국회가 소집되거든요. 임시국회 소집할 권한도 없다.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필리버스터도 안 돼요. 아 그리고 세 번째 필리버스터도 100석 이상 3분의 1 의석을 갖고 의석이 있어야 돼야 돼요.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원 제명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을 제적의원 3분의 2로 할 수 있으니까. 찬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00석이라는 거를 저는 장동혁 의원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1.5선밖에 안 돼서 이 국회 의석수가 우리가 의석수 갖는 의미들 다 있거든요. 20석, 10석, 20석, 100석 다 이게 있거든요. 그 151석 등등. 이 100석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00석의 소중함을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1차,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시킨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에 들어갔고 이 내용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걸 상법 개정안에 넣는 배경이 홍익표 의원님 뭡니까? 이 자사주 소각이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과 관련된 거에서 배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입해 가지고 소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가가 10,000주였던 건데 10,000주 중에서 1,000주를 소각해 버리면 9,000주가 되면 가치는 상승하겠죠. 그 줄어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보통 그 CEO들이 그 연말에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기 CEO가 실적을 요구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주가도 그 중에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니까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죠. 예. 그 반면에 오너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와 또 관련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자사주 매입하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예. 매입해서 이걸 소각을 의무화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의 두 가지, 그러니까 이 CEO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오너 네. 입장에서는 장점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지분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물론 그 전량, 그러니까 매입한 전량을 소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 100% 중 구입한 100% 중에서 네. 뭐 반만 소각하고 반은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건 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예,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제 오너 입장과 CEO 전문 CEO 입장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전문 경영인하고 오너는 다르긴 한데 야 이게 또 기업을 또 다시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업계에서. 그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개미주주에 대한 보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주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예. 그 강제적인 조치가 있는 건 사실인데 미국 같은 경우 주주금융주의, 행동주의 주주라고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이 집단인데 이 집단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회사의 존속이나 그 가치 실현보다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회사가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2010년대 와서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건 R&D 투자 못하고 배당만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대표적인 게 애플이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팀쿡조차도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했다 해가지고 그게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2016년인가 그때요. 만약에 이제 우리 그렇게 되면 어떤 획기적인 중장기적 투자를 위한 문제보다는 네. 오너나 CEO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는 쪽에 소위 그 주주 행동주의의 입장이 훨씬 더 그 치우치게 되면 과연 그게 장기적인 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경제 기업 관련 정책들, 노조 관련 정책들이 대체로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 거의 배가르기 정책입니다. 당장 오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아예 기업 장기적으로 기업 실적을 나쁘게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을 계속 도입하는 겁니다. 이 자사주 소각 강제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은 예. 그럼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려워지죠. 필요할 때 M&A 못하죠. M&A 자금 같은 거 할 수 없죠.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싶어도 수단이 없죠.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기업 경영 방어하려면 다른 비용을 또 추가로 엄청 또 쏟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당장 잠깐 주주들의 이 이익이 네. 주가 상승을 통해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그 회사는 네.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실적 나빠지면은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비율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거의 알만 계속 받아먹으면 되는데 알 받아먹다가 배 속에 있는 알까지 탐내가지고 거기를 배를 갈라버리면은 네. 당장 거의 배 속에 있는 알 몇 개는 먹지만은 그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알 생산 못 하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지금 주가 올리겠다고 주주들한테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 기업의 실적을 떨어뜨려 가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네. 주식시장 활성화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예, 짧게만요. 예, 저는 홍익표 의원님. 아까 제가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주식이 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주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안 오른 건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 이런 오너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매각 의무화 등은 필요한데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걸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 꼭 기업의 실적을 이것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는 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그 방안에 대해서 법안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중론을 아주
저기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펴고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하고는 분명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설명드리기 뭐하는데 예.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당과 정성호 의원 안이 이게 정부 최종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정성호 장관 안과 네. 민주당의 기존 논의해왔던 그 안을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 타협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지만 법무부 안에 그대로 검찰이라는 검사라는 틀 안에서 유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 예. 내용을 보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정청래 당대표나 우리 그 검찰 개혁에 훨씬 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의원들 이런 제가 이건 나도 받기 어려운데라고 생각할 정도면 아마 더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마 당이 지금까지 그 추진해온 방향대로 갈 거다. 예, 아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이 지금의 당이 추진했던 안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 장관 안을 당이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갖고 그 협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당정 협의가. 이게 뭐 검찰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였는데 검찰을 약간 분리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검찰청도 물론 이제 권한하고 다 바뀌니까 예, 예. 다 같은 건 아니지만 검찰청을 유지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자 조혜진 의원님 취지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유지, 수사 권한 오남용 방지, 민주적 통제 제대로 하는 것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내용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예, 정성호 장관은 결국은 지난번에 그 21대 때 민주당이 금소한박 조속으로 했다가 그 예. 후유증 때문에 여론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 여론이 나빠지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 수사 체계,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그 치안 능력이 떨어지는 것. 네. 둘 다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경찰 해체하는 것만 생각해서 네. 그 수사는 검사는 일체 수사 못하게 하고 나머지 결국은 경찰에다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경찰의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경찰의 역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할 때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결론이 그렇게 나가지고 집행이 됐을 때 여론이 좋게 반응할 것인가? 예.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정성호 장관은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실행이 됐을 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정권의 발목을 잡는 수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최소한 검찰이 직접 수사는 아니더라도 그 보안 수사를 한다든지 최소한 또 경찰에다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 기능이 보존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건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 네.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한 2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분리해서 하려던 질문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면 민주당이 어제 강릉 찾았고 오늘 세종 돌면서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특히 뭐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개헌도 약속하고 뭐 R&D 대폭 확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동시에 지금 그 호남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계속 돌면서 뭐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과 강력히 경쟁하겠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자, 홍익표 의원님, 지방선거 모두로 돌입을 한 겁니까 지금? 뭐 사실상 이제 그 예. 초입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10월 그 뭐죠 저 국정감사 네네. 그리고 뭐 좀 끌어봤자 11월 정기국회가 11월까지니까요. 예. 그게 끝나고 나면 거의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빠르면 저 국정감사 직후, 네. 좀 늦어도 정기국회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미 당 지도부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먹고 그게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원래 한번 취임하고 나면 네. 한 바퀴 돕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할 거가 아마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이런 비슷한 행보를 할 거고요. 조국 그 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호남을 주 공략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협력이 불가피한데 호남에서는 한번 세게 경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 1분 미만 시간 남았는데 조희진 네. 의원님 같은 그 과 동료인 네. 조국 전 대표. 자, 민주당에서 좀 너무 광폭행보 우려하고 있다. 좀 자숙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자한테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 계속 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웨이 하겠다는 어쨌든 건데. 비난을 받아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하겠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미 네. 그 내로남불의 그 낙인 때문에 자기가 그 자기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네. 전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블루오션은 별로 없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협력을 하더라도 네. 뭐 선거연대 후보 공천 연대를 하더라도 지분을 많이 확보해놔야 거기에서 자기가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그 본인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고 네. 민주당이 그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좀 숙제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선우는 오늘도 아빠를 부르며 꿈에서 깨어납니다. 올해 7월 간암 3기로 투병하던 아빠는 끝내 선우와 엄마 곁에 떠났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엄마는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어린 아들을 돌보고 낯선 땅에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 모든 걸 버텨야 했는데요. 하지만 아빠의 항암 치료비와 병원비는 가족에게 큰 빚으로 남았고 언어 장벽에 부딪힌 엄만 임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하루하루. 점점 수척해지는 엄마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작은 품으로 안아주는 어린 선우. 엄마와 선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체감온도 31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대구가 35.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고 서울은 30.8도까지 올랐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나마 서울은 11일째 이어졌던 열대야가 어젯밤 주춤했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반복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다시 25도로 예보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20도에서 25도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29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폭염특보 지역이 좀 더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경남 중부 내륙과 제주의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 충남, 제주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또 모레 금요일과 주말인 토요일도 수도권, 강원, 제주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8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 이어진 3박 6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는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모두 9천억 달러의 경제안보 투자를 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명 선출안이 범여권의 반대 속에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내란 옹호 인사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다수당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가 지난 6월까지 1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0.05명 늘어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제안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 안보 전략을 펼쳐야 할지,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한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위원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제 지켜보시면서 자, 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손에 눈에 네. 보이는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죠. 네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북한 얘기,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뭐 대선 캠페인 때부터 김 위원장 얘기를 계속했고, 예. 뭐 취임 첫날에도 주한미군과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도 만날 생각이 제가 보기엔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 7월 29일 날 낸 담화를 보면 네. 북미 조미 접촉은 뭐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지막에 새로운 사고, 네. 다른 접촉 출路를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긴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모양만 갖춰주면. 그러니까 확실히 여지를 남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북한이 우리를 쳐다보질 않으니까 네. 이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과의 여지는 없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건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까지 네. 뭐 에이펙 얘기까지 끄집어냈다 그러면 네.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환경은 많이 만들었다. 네. 성과는 아직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떤 뭐 중동이 됐건 북한이 됐건 외교안보 성과를 내므로써 노벨상을 평화상을 받아야겠다는 그 욕구가 강한 그런 점도 좀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뭐 저격을 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참가하겠다 이런 말을 이끌어내는데 좀 도움은 된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그렇죠. 읽은 건. 예,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략적 포인트를 잘 집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 아이러니죠. 세계 경제 평화의 파괴자인데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네. 원래 이제 대선 캠페인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세 문제 해결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러우 전쟁은 그 유명한 24hours 하루 안에 끝낸다. 그다음에 중동은 이상하게 항구적인 해법을 찾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소위 참 지겨운 말입니다만 러브레터.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다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에 빠졌다고도 했어요, 옛날에. 그렇죠. 예. 근데 러우 전쟁은 24hours는 뭐냐면 정말로 하루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네. 무조건 빨리 끝낸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난 돈 안 쓰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아직은 길은 멀지만 네. 어쨌든 휴전 테이블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는 있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예, 트럼프가 휴전 쪽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참 아주 참혹한 전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네. 사실 여러 규탄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전쟁을 지속하지만 어찌됐건 저쪽은 친미 친이스라엘 이 국제 질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시아파 벨트 저항의 쪽 이란 중심 이쪽을 축소시킨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지금 이제 북한 하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보너스가 생겼어요. 인도 파키스탄 중재, 네. 태국 캄보디아 중재,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복잡한 방정식을 또 중재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많은 국제 분쟁을 그게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말대로 종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은 어쨌든 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 퍼즐이 이제 북한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다. 예. 이번에 좀 드러났고요. 그런 점에서는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 이 시그널은 다 북한에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번에 사실은 이 경제, 외교안보 많은 게 있었지만 의외로 북한 문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도를 읽어냈고 네. 또 이제 의지도 이제 읽혀낸 점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로 10월 경주 에이펙을 지목을 했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자, 근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나라 방문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그것도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완전히 밀착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은 크게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다자외교 무대인 에이펙에 김정은이 과연 오겠느냐. 자, 위원님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경주에 올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만에 하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사실 거의 100% 없다고 볼 수 있죠. 가능성은 거의 없다. 99%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조적으로 규정을 하고 네. 통일과 민족 개념의 삭제를 지시했거든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도 지우고 네. 이 조국 통일하면은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업적으로 취급하는데 이번 8.15 때 김정은 연설에 김일성이라는 세 글자가 단 한 자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도 네. 절대로 마주 앉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에이펙에 온다? 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정말로 거의 없고요. 제로에 가깝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가 있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 참 그것도 세계적인 아마 제가 본 기네스북 기록입니다만 동경에 와서 트윗 날려서 야 내일 보자. 그래서 다음 날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말을 트럼프가 했거든요. 뭐 DMZ 또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이펙에 와서 네. 서울로 이동해서 DMZ 가서 김정은 만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이거 김정은이 여기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율이 되면 대한민국 영토로는 들어오지 않아도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수도 있고 판문점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 같은 데서 또 새로 정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뭐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싱가포르도 했었고요. 네. 베트남도 6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는 어디예요? 하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DMZ는 한번 갔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부담이 없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전망시켜 볼 수 있는 데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아, 블라디보스톡이요? 왜냐하면 블라디보스톡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 타고 간 적이 있고요. 2013년에도 바서친이 9월에 갔거든요. 기차 타고. 그다음에 지금 러우 전쟁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를 중재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럼 거꾸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 이 김정은 트럼프를 중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래스카니까 네. 만났으니까 트럼프 푸틴이 바로 건너편에 블라디보스톡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우 전쟁이 어쨌든 소강 상태로 가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의 경협 이번에 알래스카에서도 물론 이제 무산됐습니다마는 외교 안보만 간 게 아니라 경제 팀들도 다 같이 갔어요. 양측에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푸틴은 그 양측이 알래스카 북극 때문에 지금 경제팀들이 만나고 있다. 이런 또 표현을 했거든요. 주목을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푸틴, 트럼프, 김정은 뭐 그냥 갑자기 새 악동이 생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죠. 그럼 이해관계가 블라디보스에 만난다 그러면 딱 떨어지죠. 자, 위원님, 북한은 방미 기간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핵화에 아직도 헛된 기대 거는 건 너무도 허망한 망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 비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언급하지 않은 그 배경이 뭘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거칠게 비난했죠. 네.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7월 28일 담화에서도 뭐 조한 관계 얘기하고 아주 뭐 거칠게 우리를 기회만 되면은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합니다. 수위가 낮은 게 아니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안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도 안 만나겠다는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이제 남북 관계, 그러니까 동족 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 이건 안 한다. 그러나 조한 관계, 조선민주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거는 유엔에 가입된 국제적인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 때까지 나라와 나라 관계를 준용한다. 요 개념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진실은 북한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MDL 군사분계선 넘어가면 국제법적으로는 침략입니다. 우리 헌법상은 당연한 권리지만 대통령이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도 또 최근에 했어요. 그게 그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도 국가 대 국가로는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뒤집어 얘기하면 외국인으로는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셈법에는 우리는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만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대미 관계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94년 7월 8일 날 죽었는데 한 달 전에 지미 카터 부부를 불러서 대동강에서 노트 띄워놓고 회담했거든요. 그리고 7월 25일에는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건 남북미 관계 하려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정권도 2000년 6.15, 그다음에 2007년 14, 두 번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본인도 2018년 19년 남북미 정상, 트럼프하고는 3번 만났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그다음에 판문점. 결국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가 없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만나려고 하죠. 네. 자, 위원님. 그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피스메이커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한반도 평화 노력 전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내세워주고 자신 뭐 일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꽉 막힌 남북 관계를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좀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남북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때 정의용 실장 뭐 평양, 뉴욕 왔다 갔다 워싱턴 왔다 갔다 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양측의 의사소통에 그 중간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하노이 노딜 다음에 그렇게 또 뭐 급격히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그 하노이 토를 다음에 우리 보고 뭐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런 게 뭐냐면 우리 말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한 게 우리는 트럼프 말을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토를 내고 사실은 이 룰을 어긴 건 트럼프지 문재인 정권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도 사실 들은 얘기를 전해줬을 뿐인데 전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 능력에 북한은 상당히 한계를 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남북관계에서는 코리아 패싱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예. 이 대통령도 그런 말 했죠.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할 게 없다. 예. 그러면 아무런 역할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미가 협상을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이 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이제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뭐냐면 자기 돈은 안 내거든요. 예. 생태는 자기가 내고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북미 협상을 하면 결국 일정 정도 비핵화는 도출해내지 않으면 만날 일이 없는 거고 북한이 아무리 뭐 싫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대한민국 돈으로 좀 하도록. 대가는 우리가 낼 수밖에 없어요. 대가는? 왜냐하면 캐도 사업, 경솔 지원 사업도 사실 우리가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비핵화에 좀 뭐 아주 실질적인 건 모르지만 상징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면 돈은 한국이 내라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 이거죠. 그렇죠. 캐도 사업도 경솔 지원 사업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니까. 일본도 좀 내야 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게 동결. 여기서 이제 멈춰라. 더 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축소. 예. 단계적인 축소. 그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비핵화 이거거든요. 예. 그럼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봤자 아마 동결에 합의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부분 비핵화, 하노이에서 실패한 영변 단지 폐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제재 해제. 그러면은 제재 해제만 갖고는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비핵화, 부분 비핵화를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안 하면은 돈을 못 받거든요. 뭔가 행동을 해야 보상을 받으니까 중단만 갖고는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비핵화 안 한다 저렇게 뭐 거품 물지만 부분 비핵화, 부분 제재 해제. 약간 성의는 동결. 보이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북한이? 그렇죠. 그게 이제 입구거든요.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어때요? 이제 동결 축소 비핵화 이제 3단계 얘기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거 3단계 해법인데 자 우리는 어쨌든 뭐 거스를 수 없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계속 견제해 왔는데 동결 축소 비핵화 가면 사실 1단계에서 이미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뭐 꼭 그건 아니고요. 네, 좀 다른가요? 예, 동결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뭘 하든 동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나쁜 짓 그만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딱 중단하는 거거든요. 네,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측이 왜 입고 동결에 합의를 하는 게 양측은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다라고 우린 주장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은 우리가 비핵화한 거 아니지 비핵화 행동한 거 아니야 그냥 동결만 한 거야. 네네. 이러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분 비핵화를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니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이거 봐 연구원 내놨잖아, 예. 비핵화했잖아. 예. 이렇게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 예.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북한에 핵이 있고 부분 비핵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입구론 동결 부분 비핵화 이 입구론을 받아들이되,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목표는 단계적 축소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간다라는 예. 거고. 그러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핵을 손에 쥐니까 예. 아주 안심할 단계가 아니면 지들은 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한 번에 하면 좋지만 네. 시간적으로도 수년에서 일단 수십 년 걸리고요. 기술적으로. 예. 북한이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이 핵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한 북한이 한꺼번에 다 던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만 지금 입고 단계적 축소,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하시는 거고요. 자, 위원님, 그리고 이제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또 중요한 게 주변국들이에요. 특히 이제 뭐 일본이야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으로 가기가 쉬운데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입장에서 이 문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비핵화 대화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중국, 러시아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유엔 안보리 북한 핵실험 6번 했거든요.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예. 이 매번 이 유엔 결의, 대북 제재 결의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의했어요. 예.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거든요. 만일에 통조했다면 그런 심각한 대북 제재 동의를 안 할 리가 없죠. 네.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북러는 군사 동맹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섰고요. 중국도 이미 네. 유엔 안보리 2017년 10월 이후로는 북한의 불편한 네네. 자, 지금 저희는 예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약간 지금 저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았는데 조한범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어쨌든 간에 북러는 이제는 네. 북한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북한의 동조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러 변수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결국 미국과 북한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예, 결국 우리도 이제 뭐 사실은 북한에 의한 코리아 패싱은 당분간은 불가피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도출에 주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상을 하겠지만, 네. 그러나 아마 이 양자, 즉 양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0 한반도 평화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정부의 한계를 또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우리 얘기는 듣겠지만, 그러나 김정은과 직접 탑다운 방식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북한하고는 지금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니까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트럼프는 그 점을 보고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좀 많이 요구할 거다. 뭐 이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요, 위원님, 연내 북미 대화 이뤄질까 하는 기대감도 있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한 준비, 고비, 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랄지 또 그로 인한 향후 남북 관계랄지 우리가 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좋든 싫든 북미 대화는 한반도 긴장 완화, 네. 북한 비핵화 입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에 한계가 있더라도 일단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일단은 북미 대화 체계에 주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니까 북미 협상의 결과가 우리한테 꼭 좋으란 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안보나 국익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첫 단추를 잘 꼈으니까 미국과 협력 체계를 잘 가동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북한이 뭐 답을 한다는 안 하든
적어도 상당 기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북미 관계 위주로 해서 남북 관계 여쭤봤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자,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신뢰 구축 측면하고 그 미국 측의 청구서 측면 이게 나눠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신뢰 구축 차원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언론들도 그렇고 외신도 그렇고 어쨌든 정상 간 신뢰 구축 첫 단추는 잘 꿰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맞춤형 칭찬 발언으로 경색될 수 있는 분위기도 반전시켰고 준비를 좀 세심히 한 것 같다. 총량적으로 첫 시험대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청구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드러난 대미 투자액 대폭 증가되는 거 이게 사실 우리 국내 제조업 침체 그다음에 일자리 뺏기는 거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에너지 무기 구입이라든지 방위비 증가분이라든지 향후 농축산물 분야 압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철강이나 플라스틱 뭡니까 그 알루미늄 관세 이런 것들 이게 좀 낮춰졌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청구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큰 덩어리만 얘기가 됐지. 네.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제 입구를 열었을 뿐이고 예. 이제 나머지 실무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관철을 시키고 네. 또 미국도 완전히 우리가 또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양쪽이 윈윈하는 쪽으로 이제 실무진들이 이제는 공은 실무진에 넘어갔다. 그렇죠.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망도 아니면 뭐 환희도 할 때가 아니고 이제 나머지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과정이란 말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었습니다. 조한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창과 방패 대결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쿡 이사는 법적 대응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계속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사실 이거는 정말 독립적인 기관인데 그렇죠. 이것도 또 뉴 노멀이야 봐야 되는지 이번에 이사 해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준 또 정치화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으니까 이사들을 이제 좀 흔들기 시작했다. 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연준 간의 마찰이 점점 심화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사 쿡 이사는 왜 해임이 됐냐라고 봤더니요. 미국의 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해서 2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점을 발견하고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쿡 이사가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제 모기지가 있어가지고 뭐 30년, 40년 만기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용도로 부동산을 사는 거다, 매수하는 거다라고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그 다음에 조지아주 부동산을 임대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대출 받을 때 서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사기다라고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임대를 한 건지 아니면 살다 임대한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건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쨌든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밝혔고 이걸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뭐 소위 말해 쫓아내고 이제 해임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이사가 7명 있거든요. 그 중에서 4명이 친 트럼프 성향 인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게 7명이라는 게 의장 합해서인가요? 맞습니다. 의장 앞에서.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가 그 이제 회의를 열고서 금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의장이 결정하는 대로 사실 이사들이 좀 따라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7명 중에서 4명이 친 트럼프 인사로 바뀌게 되면 네. 의장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5명의 지역 그 연준은행 총재가 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계속 뉴스가 나오긴 합니다만 파월 의장의 힘이 없어지는 이제 그림자 의장의 등장이 그 상황이 되는 건데 최근에 쿠글러 이사도 사퇴를 한 상황이고 네. 이제 쿠글러 이사 빠지고 쿡 이사 빠지게 되면은 2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채우게 될 텐데 그럼 총 4명이 친 트럼프 성향 이사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넘게 되는 네. 거고. 지금 그 연준 이사 중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가 네. 친 트럼프 인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쿡 이사 임기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네.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래 그 이사들 임기가 14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길군요. 네, 쿡 이사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13년. 2038. 아니, 무슨 거의 종신형 같은. 네, 맞아요. 아니, 이렇게 무슨 하는 14년씩 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만들었군요. 제도를 이게 많이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들이 바뀌게 되면 정부 입맛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될 것이고 독립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두고서 이렇게 이사들의 임기를 이제 좀 장기간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라고 제가 합니다. 잠시 살짝 폄하한 건 이제 취소. 네. 그래서 뭐 사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때는 가능한데 지금 쿡 이사는 이 사기 혐의가 중범죄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거기다 같고요. 그 사기라는 게 네. 부동산 거주할 것처럼 했다가 어느 시점에 임대를 준 게 네. 과연 중대범죄인가? 네, 맞아요. 그게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좀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파월 의장을 흔들기 위해서 뭔가 노림수를 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 해임 시도를 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 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있고요. 이제 그때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뭐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멜파스 전 세계은행 총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쨌든 이게 모든 것이 끝나서 혹시라도 연준 이사가 바뀌게 되면 네. 친 트럼프 인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걸 노리고 네. 그러니까 밀어붙일 것 같고요. 자,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의 챗봇 그룹의 사용자 대화 내용이 네. 뭐 공개라 그래야 되나요? 유출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게 공개된 걸로 알려졌는데 파장이 나름 크겠어요. 네, 그 이제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뭘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걸. 그렇죠. 사실 뭐 사적인 것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물어보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예. 뭐 SNS에 내가 쓴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뭐 옮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공유하게 되는데 네. 그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외부로 공유가 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큰 결함인데.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한 질문, 예.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답변까지 밖으로 공개된 거 드러났고요. 심지어 불법 또는 금지 약물 제조법 이런 것들도 질문하면은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게 또 공개가 되고. 네, 그리고
불법 해킹 등을 위한 악성 코드 제작법 알려달라 그러면 네. 그것도 알려준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폭탄 제조법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도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XAI의 뭐 창업주로 해야 되겠죠. 일론 네. 머스크 테슬라 CEO를 암살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지금은 이제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사용자들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검색 엔진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보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오류가 수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없애는 방법을 물어보면 네. 이제는 이제 수정이 됐기 때문에 폭력 및 상해 위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딥시크 그 네. 중국에서 딥시크에서 시진핑이 누굽니까 하면 그거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예, 맞습니다. 자기네 국가 지도자에서 그게 약간 저 제한이 있나 봐요. 네. 자, 일본 주요 신문사들과 미국의 AI 기업 사이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네. 소송의 발단이 뭐였어요? 일단 이제 그 챗 GPT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기사를 검색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기사가 쫙 한꺼번에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AI 기업들이 그 바깥에 있는 신문사들, 예. 언론사들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면서 소송을 당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는 그건 써도 된다고들 생각을 할 텐데. 네, 맞아요.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가 이 소송을 당하게 된 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 그리고 니혼게제 신문이 퍼플렉시티가 AI 검색 과정에서 네. 이 회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네. 22억 원으로 2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래 100번 양보해서 썼다고 칩시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챗GPT나 이런 거 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사를 요약해 주거든요 내용을. 예. 근데 이 퍼플렉시티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봤는데 기사가 그대로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중간에 이건 요약을 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아사히 신문 기사구나 하고 봤는데 다른 내용인 거죠. 아 이거 니혼게제 신문 내용이라고 봤는데 다른 내용인 겁니다. 언론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맞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된다면서 그러니까 이 신문사의 사회적 신뢰 손상해서 네.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앞서 요미리 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온라인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예. 21억 6,800만 원으로 20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번 달 초에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대항하는 AI 기반의 검색 엔진으로 알려진 스타트업이고요.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군요. 네,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게 소송 규모도 작지 않은데 네. 그럼 다른 AI 기반 검색 엔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예. 이제 돈을 내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하면서 예. 움직임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다 그냥 무단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픈 AI 챗GPT도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썼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언론사들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도 2013년 말에 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상대로 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예. 이 퍼플렉시티가 무슨 말이냐면 당혹감, 혼란이라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사용자들이 아주 복잡한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명쾌하고 깔끔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라고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체형이 큰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맞아요. 큰 고객들에게 네. 추가 좌석 구매를 지금 의무화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7일부터 이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네. 하는데요. 사실 저가 비용 항공사들은 좌석이 좀 좁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좀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등치가 제가 좀- 몇 킬로그램이라고 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소 늘 보던 사람들보다 굉장히 등치가 큰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체격이 큰 분들은 이제 거기 앉기 힘들 텐데. 맞아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팔걸이가 있으니까 예. 이 팔걸이 안쪽으로 내 몸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좌석을 하나 더 구매라. 이제 팔걸이는 이제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겨우 낑겨가지고 앉았다 그래도 옆에 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공평한 건가? 예. 이게 또 다른 차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항공사 측에서 1월 27일 내년부터 좌석 팔걸이에 몸이 딱 들어가지 않는 그런 승객들은 추가적으로 좌석을 반드시 구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 플러스 사이즈 승객들이 추가 좌석을 미리 구매하고 나서 이제 환불을 받거나 또는 이제 중간에 빈자리가 있으면 그냥 티켓 하나 구매하고 이제 두 좌석을 약간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고요. 추가 좌석 환불은 출발할 경우 항공편이 만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을 경우는 이제 약간 유예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두 장의 티켓 샀을 때 동일한 예약 등급 예를 들면 이코노미면 똑같이 이코노미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탑승 후에 90일 이내 환불 요청을 하는데 이제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만약에 만석이면 다른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지금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압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좀 이래저래 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오늘 요번에죠. 올해 올여름 우리나라, 일본 다 정말 더웠는데 폭염 때문에 일본에선 집 고르는 기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남양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근데 일본도 올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남양집보다는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북향집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에어컨을 튼다고 해도 너무 덥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하고요. 냉방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남양집보다도 임대료가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주거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남양집보다는 북향집을 선호합니다. 근데 일본이 좀 여름에 더워서 습기가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것 좀 감소하더라도 겨울은 또 점점 요즘에 따뜻해지니까 그러니까 북향집에 살아도 괜찮다라면서 그래서 요즘은 남양집보다는 북향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예,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 구속 심사가 오늘 이미 열렸습니다. 오늘 밤이나 뭐 언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한 전 총리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4시 55분경 종료돼 3시간 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였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해 적용되는 혐의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선상 모두 4가지 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인데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네. 주로 이제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구속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데 자,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판단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동안 내란 특검이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김용대에 들어온 사령관을 제외하는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고 있지만 위증 혐의를 한 전 총리가 뒤늦게나마 인정했고 또 관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뉘앙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자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만류하거나 일부 도움을 준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직접적인 실행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한 전 총리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며 만류했다는 입장이라 현재 수사 자료에 나와 있는 정황상 영장 전담 판사가 만류하였다고 볼 것인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질적으로 도왔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주로 받는 거죠? 권 의원이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이 이 권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등 지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치자금법은 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은 자신은 무단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 권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자신의 수첩에 관련 정황을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 의원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 나아가서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조사의 주된 혐의는 1억 원을 무단으로 받았다는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주 지금 조사받는 혐의다 하시는 거고, 권성동 의원처럼 이제 현역 의원들 지금 오늘은 이제 자진 출석했습니다만 뭐 수사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부체포 특권도 있고 해서 뭐 필요하면 체포 동의안 표결도 거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의원들이 수사받게 되면 좀 거치는 과정들 일반인과 다른 것들이 조금 있죠. 권 의원은 현역 의원이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고 사전에 국회로부터 불체포 특권 배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면 통상 여타 사건의 전례에 비춰보면 준 사람이나 적어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만약 이 사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국회에 체포 동의안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의결 종족수가 통상의 의결 종족수와 마찬가지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구조상 불체포 특권 배제를 위한 의결 종족수는 무난히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지금 뭐 민주당이 뭐 내란 척결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영유아 사교육, 이른바 7세 고시, 4세 고시, 7살 먹은 어린이가 고시, 4살 먹은 어린이가 고시. 약간 등골이 서늘한데, 자, 이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영유아들이 어떤 뭐 나름 그 세계에선 유명한 학원이나 유치원에 들어가려는 입학시험을 본다는 거죠? 앵커님은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 처음 봤는지 그 전에 어디 기사를 보다 봤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이 용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는 단어인데 이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을 제공하는 유명 유치원 입학 시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꽤 된 말이에요? 꽤 된 말입니다.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고시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미 영유아 대상 학원들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저는 유별난 부모가 아니었군요.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게 익숙한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고 고난도 수학 문제를 풀 줄 알아야 장차 의대와 명문대에 보낼 수 있다는 부모들의 조급함과 강박이 만들어낸 현상인데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이 유명 유치원 입학 시험, 이른바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를 위한 학원과 과외도 성행합니다.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에 가고 과외를 받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높을 것 같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 최근 KBS에서도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서울대생이 이 7세 고시 영어 학원에 입학 시험 문제를 보고 움찔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말하기 듣기 수준을 넘어서서 읽기 쓰기 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어제 대치동 한 영어 학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시험 접수를 시작했는데 1분도 되지 않아서 시험 정원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네네. 시험당 정원이 9명으로 총 100명이 넘는 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이 학원을 비롯해서 강남 학원과 이르면 9월부터 12월까지 7세 고시 시험을 접수받습니다. 보통 학원들은 홈페이지 선착순 방식으로 접수를 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클릭 전쟁이 발동됩니다. 이 맘카페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열린 지 수천 만에 마감됐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면 취소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노하우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최근 인권위원회가 7세 고시는 아동 인권 침해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죠. 인권위원회가 관련 진정을 받고 예. 사실 이 진정은 각하했습니다. 민간 학원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는데 민간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차별 행위가 있다면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인권위가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도 각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영어 유치원 24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원 11곳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발만 했을 뿐 법적 제재를 하지는 못합니다. 현행 법률상 사전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서울시 교육청은 선발 방식을 사전 레벨 테스트가 아니라 추첨이나 상담으로 바꾸라는 수준의 행정 지도에 그쳤는데 이미 현재도 학원의 선행 학습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법은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이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선행 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한다던가 7세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근데 그 선행 학습 방지라는 게 과연 그 범위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이니까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도 아니 부모 입장에서 뭐 그 7세 고시 4세 고시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비정상적인 매우 비정상적인 거지만 부모가 아이들 뭐 이렇게 어리건 간에 좀 일찍부터 공부시키는 거는 부모의 자유, 부모의 재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 교육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체감에 확 닿는 정책이라 상당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충분히 그 반론이 가능하고 실제로 학원 설립 운영법상 과외 금지 조항이 지난 200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자녀의 인격 발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논리를 근거로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권위는 이 현재의 사교육 비정상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의 사교육 행태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과 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사교육을 법이나 제도로 제한하는 것 이게 한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실패한 적은 있죠. 앞서 교육부가 2017년 12월에 유치원에서도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아니 왜 영어 배우는 것도 정부가 못하게 하느냐고 강력하게 반발하자 2018년 10월에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도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과외 금지를 내세웠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자녀의 인격 발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과외 및 교습을 직업적 업무로 삼으려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는데 단시 위헌 결정을 한 주된 이유는 원칙과 예외가 전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칙상 전면적으로 과외를 금지하고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과외를 허용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였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일부 과외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 교습이나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교수 등 입학 관련자의 과외 교습, 그리고 학생부나 내신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 교습 등 입시의 공정성을 저하거나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과외 교습은 충분히 규제하는 입법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입시 공정성, 그다음에 금액 이런 그렇습니다. 거요. 예. 사회적 폐단이 중대하게 초래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영유아 사회교육은 이미 정도를 지나쳤다고 보여지는 만큼 네. 행정처분 등 기준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 등 입법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박 변호사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이제 법과 제도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교육열이 심한 높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좀 이런 문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교육열이 높다고 하죠. 네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강한 대만이 지난 2013년부터 만 6세 미만 유아들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기 영어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네네. 충분히 벤치마킹할 법하고 호주나 유럽 등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 금지 법안이 상정돼 통과되기도 했는데 개인의 인격 발현권 측면에서 본다면 통과되지 말아야 할 이 법들입니다. 그렇지만 각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관련 법률은 충분히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매트 몬로의 Walk Away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Walk away, please go.